사건의 철학, 생성과 구조. 여기서 우리가 다룰 개념은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이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번역하기가 어려워 발음 그대로 시뮬라크르라고 한다. 감성적 언표라는 말과 통하며 이미지 개념과도 통한다. 시뮬라크르, 감성적 언표, 이미지, 사건은 맥락과 뉘앙스는 다르지만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건. 오늘날 사건 또는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폴레옹 대관식을 상상해보자. 대관식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뭔 일이 벌어졌길래 그것을 큰 사건이라 부르는가? 뭔가는 일어났다. 그 대관식에서 사건은 어디에 존재했을까?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놓이는 순간에 존재했다. 그것은 사건이다. 사건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일상적 용법과 다른 용법을 가진다. 사건은 반드시 커다란 사건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사람의 표정을 예로 들자. 표정이라는 것은 흥미롭다. 표정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표정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 표정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엄축한다. 얼굴의 세포구조가 잠깐 바뀌었다가 돌아온 것뿐이지만 표정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난다. 이런 생각을 더 밀고 나아간다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가장 근원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있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세계라는 것, 이것은 존재해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존재와 비존재는 두 개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 두 가능성 중 존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다. 우발적인 컨팅전트한 사건이다. 사건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건물이 존재한다고 할 때의 존재한다와 다른 의미에서 존재한다. 사건은 그것이 발생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체적으로 전통적 사유는 실체, 성질, 구도에 입각해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으며 사건에 대해서는 낮은 위상을 부여했다. 사건이 폄하되었던 이유들 중 하나는 가치론적인 것이다. 사건이란 덧없는 것으로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일단 생성을 사유하는 것이다. 생성을 사유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통 자연철학적 맥락이나 형이상학적 맥락을 띄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생성은 의미론과 관련되는 안에서의 생성이기 때문이다. 표정을 생각해보면 표정에 대해 자연철학이나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 운동, 생성이 의미와 관련된 지점을 논하려 한다. 형이상학사에서의 시뮬라크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짚어보았다. 지금부터 사상사적 배경을 짚어보자. 서구 형이상학사를 몇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출발점은 그리스이다.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 뿌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전통이 중세가 되면
히브리즘과 만나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낳고 17세기가 되면 과학, 즉 물리학과 만나면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나온다. 그래서 서구의 전통 형이상학은 그리스적 뿌리, 이 뿌리가 히브리즘과 만나 형성된 중세, 그리고 근세 물리학과 어우러진 근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동안 서구 철학의 주류는 기본적으로는 영혼의 철학, 초월적인 것을 찾는 철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물어왔던 것이 바로 실제의 물음이었던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를 넘어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형이상학자들의 기초 개념으로 배우는 것들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이런 사유들에는 공간적이라 해야 할 표상이 깔려있다. 시간은 덧없는 것이고 공간은 우리의 머리에서 표상되어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서구 영이상학은 17세기 후반부터 비판받는다. 특히 데이빗 휴메에 의해 우리가 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법칙 같은 것들은 결국 인간이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신념일 뿐이라는 생각이 제기된다. 영이상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부활한다.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과는 영이상학의 부활이다. 그 씨앗은 19세기에 뿌려졌다. 헤겔과 맨네드 비랑이 시발점이다. 20세기의 영이상학은 다채롭고 깊이 있는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들레주의 사유는 이런 흐름의 완성이다. 베르그송에서 시작된 20세기 영이상학이 들레주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에 이르기까지 영이상학을 전통 영이상학이라 부를 수 있고 새로 재건된 영이상학을 현대 영이상학이라 부를 수 있다. 니체는 서구 전통 철학을 근저에서 흔들었고 영능의지와 영혼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베르그송은 지속의 개념을 중심으로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맞서는 생명과 창조의 철학을 전개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 철학을 통해 성숙하고 풍요로운 경험론 철학을 펼친다. 이런 흐름 전체를 놓고서 볼 때 현대 철학의 핵심적한 개념은 생성의 개념이다. 니체의 생성, 베르그송의 지속, 화이트헤드의 과정을 비롯해 현대 영이상학은 생성을 사유해온 것이다. 사건의 존재론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3. 구조주의. 구조주의 사유는 19세기 이래 전개된 서구 형이상학의 두 갈래, 즉 생성의 사유와 주체의 사유를 정면으로 논박하면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헤겔과 맨네드 비랑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이 모두 생성과 주체의 철학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흐름으로 볼 때 분명 서구 영이상학의 한 갈래는 생성의 사유를, 다른 한 갈래는 주체의 사유를 더듬어 왔다. 구조주의라는 사유는 어떤 한 사람이 창시한 게 아니다. 어떤 과학이 철학적 함축을 띠게 되면 그것은 철학사에 합류하게 된다. 진화론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새 개념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철학적 함축을 띠게 되었고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새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철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구조주의는 한때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진 변덕스러운 사조가 아니다. 다양한 실증과학들이 공통의 인식론적 기반을 형성시키면서 전개되어 가다가
추후적으로 구조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구조주의는 20세기 초의 베르그송, 20세기 중엽의 실존주의 같은 과학 비판적 사조와 대립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베르그송이 강조한 시간과 생명이, 다른 한편으로 실존주의가 강조한 개인, 결단, 자아 같은 개념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주의 사유는 매우 과학적 실증적 사유의 외양을 띠지만 극한에 가면 불교, 도교 사상에 근접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 말미에서 불교에 대한 친화감을 표현했고 락강은 장자를 인용하곤 했다. 구조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 성향을 내포한다. 물론 법칙적인 것, 반인간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해서 반드시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구조주의의 담론사적 맥락을 보았다. 이제 그 철학적 성과가 무엇인지 보자. 구조주의는 19세기적인 실증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구조주의는 인식론적으로 말해 합리주의의 성격을 띈다.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실증주의에서 법칙이란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현상들, 즉 실증적 자료들을 서술해 주는 것이다. 합리주의가 생각하는 법칙은 다르다. 합리주의는 세계 자체가 법칙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낙하의 법칙이 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가지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합리주의는 플라톤적이다. 형상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는 서구 담론사에서 구조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서구 철학의 흐름에는 탈합리주의가 많다. 루카치 같은 사람은 이런 흐름에 대해 이성의 파괴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런데 합리주의를 부활시킨 사람이 바슐라르다. 담론사를 유심히 보면 탈합리주의 시대가 극에 달하면 새로운 형태의 합리주의가 등장한다. 구조란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한다. 그런데 밥 먹는 양떼들이 복잡하다 해도 우리는 그 심층에서 법칙을 발견한다. 그것이 식사법의 구조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이 구조를 가지고서 식사라는 현상을 이해한다. 이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론 또는 이유 속에다가 녹여넣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들을 그것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론 속에 녹여넣는 것이다. 구조주의와 변증법을 보자. 우리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떤 층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거시적 층위에서부터 미시적 층위까지 무수한 층위들이 있다. 거시적 층위를 특히 연구하면 포괄적 이해가 가능하지만 미시적 측면은 흐릿하다. 거꾸로 미시적 층위를 잡아 연구하면 세세한 것들을 연구하느라고 거시적인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연구의 층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담론의 성격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층위를 가지고서 다투기도 한다. 사실은 매우 여러 종류의 인식론적 층위들이 스펙트럼처럼 있다. 거시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루뭉실하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형이상학은 그런 두루뭉실한 담론이고 그래서 실증적 탐구하는 사람은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체에 경멸적 느낌을 갖는다. 미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극의 펭귄을 연구한다든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싶어한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 늘 세계 전체를 바라보려고 한다. 세계의 의미, 인간의 위상 등에 관심이 있다. 이 양극 사이에 수많은 인식론적 레벨이 있다. 19세기에 등장한 거대 이론 중 하나가 변증법이다.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 했다. 구조주의도 그렇다. 거대 이론이다. 그렇다면 변증법과 구조주의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변증법은 틀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 개별적인 것을 집어넣는 성격이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언어학은 언어학대로, 인류학은 인류학대로,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학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교차되면서 형성된 사조이다. 서로 얽히면서 복잡한 장을 형성한 것이다. 변증법과 구조주의는 거대 이론이다. 그러나 변증법은 시간적 종합을 꾀하고 구조주의는 공간적 종합을 꾀한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철학과 구조주의를 보자. 주체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적 의미에서의 선언적 주체를 이어받고 있는 헤겔,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로 이어진 사조이다. 이런 대립은 늘 있어 왔다. 서구 근대의 철학은 대립의 연속이다. 실증주의, 과학주의와 인문주의, 낭만주의는 대립해왔다. 과학기술을 선호하는 문화는 문화와 인문학 예술을 선호하는 문화가 대립한다. 학문체계도 문과와 이과가 대립한다. 그러나 충돌하지 않았다. 왜인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편안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와 실증주의의 양립을 해결하는 쉬운 방식은 세계를 돌로 쪼개는 것이다. 자연은 수학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다루되 인간은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이분법이 그것이다. 그럼 이 현상학 실존주의와 구조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주의는 바로 자연이 아닌 인간과 문화를 결정론적으로 분석적으로 다룬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다루고 구조주의는 자연을 다룬다면 이런 큰 대립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인간을 다루면서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의 독자성 같은 주장들이 거품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니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조주의와 다른 세 사유를 비교해 보았고 그로부터 구조주의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려 하는 합리주의 사유이자 변증법과는 달리 개별 분야들이 얽히면서 형성된 밑으로부터의 사유이자 시간보다는 공간을 중시하는 열정론적 사유이자 현상학적 내면성을 부정하는 바깥의 사유라는 것을 보았다. 구조주의가 뛰어난 사유라는 것은 그것이 19세기 이래에 세 가지의 사유와 동시에 대결한다는 점에 있다. 구조주의를 넘어서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세례를 받았으나 그 한계를 느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여러 철학자들의 사유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것은 학파가 아니다. 서울에 염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후기 서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 다를 것이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 사유에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우연과 불연 속에 문제가 제기된다. 구조주의가 견지하는 존재론적 입장은 결정론이다. 우연이 설 자리가 없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정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이라는 말 자체에 결정론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적 탐구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후기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조주의를 인정한다. 일단 인간이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조건과 태어난 후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이러한 상식을 넘어선 심층적 차원에서의 결정론을 말한다. 다윈화의 한 예로 고고학 시절의 북고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문화와 시대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 서구 문화의 경우 르네상스 고전시대 근대라는 100년, 200년에 걸친 시대적 단위가 있다. 그리고 각 시대를 대표 지배하는 무의식적 인식구조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북고는 에피스테메라고 부른다.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사회와 현대사회가 엄청 다른 것 같지만 심층적 법칙성이 깔려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고는 아니라고 한다. 역사를 몇 개의 덩어리로 잘라 이해했다. 모든 시계를 총괄하는 큰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긴 시간대들로 다원화된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고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구조와 구조 사이의 영역, 그 어떤 구조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오스 말이다. 카오스라든가 욕망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한몫을 했다. 6.8 5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철학사적 맥락에서 말해 이것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니체의 영능, 포텐시아, 베르그송의 생명의 약동 같은 개념들의 부활이다. 구조주의의 추상적이고 수학적 힘과 물질이 없는 사유가 극복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락강, 알티세르, 말년의 북고 그리고 들레주는 모두 현상학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스피노자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세르, 들레주, 톰 등은 라이프니츠를 통해 중요한 철학적 영감을 받았으며 북고는 말과 사물에서의 고전시대 분석에서 라이프니츠에게 의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개념은 권력이다. 카오스, 욕망, 영능, 생명 이 모두가 힘이라는 개념의 베리에이션이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권력은 힘은 힘이 돼 그 안에 억압의 측면을 함축하는 힘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신체이다. 그 무엇으로도 혼돈될 수 없는 신체의 가변성, 주체성 이런 측면들이 강조된다. 구조주의는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적인 것들 속에 용해시킨다. 자연과학과 같은 성격을 띈다. 수돗물, 폭포수, 바닷물, 호수물 등의 현상적 특성들은 과학적으로 모두 H2O다. 그러나 이렇게 환원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곧 신체이다. 지금까지 구조주의 사유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간 불연속, 카오스, 욕망, 권력, 신체 같은 개념들이 새롭게 얼굴을 드러낸다. 구조주의가 극단적으로 합리주의 결정론이 함축하는 한계를 누정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유는 구조주의로부터 출발해 조금씩 다른 길을 모색한 것이다. 예컨대 들레주를 구조주의와의 연관성을 빼고 탈합리주의적인 인물로만 묘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현대사상의 이해에 있어 비극적인 것은 그것이 개별적인 사상가들에 대한
성실한 이해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일반화된 범주를 통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달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같은 말들이 그것이다.